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한국 라면은 무엇일까요? 바로 삼양식품에서 만든 불닭볶음면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80개국에서 매운맛을 찾는 사람들의 식탁 위엔 진한 붉은 소스에 코팅된 면발이 올려지고 있습니다. 태국에선 편의점 앞에서 불닭 컵라면을 먹기 위해 줄을 서고, 미국 LA에서는 불닭 푸드 챌린지가 유튜브 인기 콘텐츠가 되었고요. 유럽에서는 대형마트 매대 한 줄을 통째로 차지하며, 심지어 이탈리아 요리사들도 이건 그냥 라면이 아니라 한 그릇의 요리라고 평가했죠. 넷플릭스, 틱톡, 인스타그램에서도 화끈하게, 빠르게, 중독적으로 이 불닭볶음면의 열풍은 멈출 줄을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한국의 매운 라면이 단지 간식거리나 챌린지용 재미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 철학을 바꾸고 수십 년간 굳게 닫힌 프랑스 요리학교의 식단을 뒤흔든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정통 프렌치 요리만을 고집하며 살아온 한 남자, 르꼬르동 블루의 조리 감독 마르셀 르그랑이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전할 이야기는 단순한 음식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통과 유행, 고집과 변화, 그리고 진짜 요리란 무엇인가에 대한 뜨거운 질문을 던진 프랑스 한복판에서 벌어진 믿기 힘든 변화의 순간이죠. 그럼 지금부터 프랑스에서 일어난 불닭볶음면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마르셀 르그랑입니다. 프랑스 파리 르꼬르동 블루에서 30년 넘게 요리를 가르쳐온 조리 감독이죠. 요리는 예술이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재료는 살아있어야 하고 향은 그 민족의 정체성이 담겨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평소처럼 실습 점검을 돌고 있었는데 복도 끝에서 낯선 향이 퍼져오더군요. 고소하다기보단 뜨겁고 강렬했습니다. 처음엔 누가 고추를 과하게 썼나 싶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단내가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단맛과 매운맛이 한꺼번에 입안으로 밀려드는 느낌이랄까요? 누가 향신료 배합을 저 따위로 해놨나? 저도 모르게 소리치고 말았습니다. 저는 향에 민감한 편입니다. 음식의 품격은 향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향은 분명히 프렌치 키친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부엌을 돌아다니며 모든 조리대를 확인했지만 어떤 조리실에서도 그 냄새가 나는 요리는 없었어요. 그런데 실습실 한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전기포트 끓는 소리. 다가가 보니 한 학생이 자기 자리에서 무언가를 말아먹고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제가 다그치자 학생은 당황하며 포장지를 내밀었죠. 빨간 바탕에 강렬한 닭 그림이 그려진 그 포장에는 한국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처음 봤습니다. 불닭볶음면이에요. 한국에서 온 라면입니다. 매운 라면이라고요. 저는 순간 어이가 없었습니다. 세계 최고급 요리를 가르치는 교실에서 인스턴트 라면이라니요. 저는 차갑게 말했죠. 이곳은 길거리 분식점이 아닙니다. 요리는 정통이어야 합니다. 학생은 죄송하다고 했지만 이상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 향은 점점 강해졌습니다. 점심시간마다 복도 끝에서 퍼져나오는 붉은 향. 하루는 급기야 쓰레기통을 뒤졌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 안엔 수십 개의 불닭볶음면 포장지가 있었습니다. 한두 명의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뭔가가 조용히 이 학교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 날 저는 교무실로 호출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교환 셰프가 부임했다고 하더군요. 한국에서 온 젊은 요리사라고 했습니다. 이름은 이하늘. 서울에서 프렌치 퀴즈를 공부했고 이번엔 전통 한식과 프렌치의 융합 가능성을 실험하고자 했다고 합니다. 이력은 그럴듯했지만 솔직히 내키지 않았습니다. 한국 셰프, 융합 요리. 그게 이 학교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는 정통주의자입니다. 프렌치 요리는 프렌치답게 남아야 한다고 믿죠. 그러나 학교 측은 젊은 셰프들과의 교류가 필요하다며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이하늘은 첫인상부터 조용했습니다. 과하게 나서지도 않았고 말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쩐지 그의 주변엔 항상 학생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오후 늦은 시간, 저는 우연히 실습 조리실 뒤편에서 그를 발견했습니다. 익숙한 냄새가 코를 찔렀죠. 바로 그 향. 매콤하고 단 향. 그 냄새의 정체였습니다. 이하늘. 지금 뭐 하십니까? 그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대답하더군요.
식사 중이었습니다. 저 혼자 먹기 뭐해서 학생들과 나눴습니다. 눈을 돌리니 근처에 있던 인턴 셰프들 몇 명이 입을 닫고 있었습니다. 접시엔 김가루, 삶은 달걀, 그리고 한 가닥 남은 붉은 면발이 놓여 있었죠. 저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이곳은 학원입니다. 음식점이 아니에요. 그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음식은 단지 라면이 아닙니다. 어떤 이들에겐 그게 하루의 위안이 되기도 합니다. 이상한 말이었습니다. 위안이라고요? 요리가 마음을 위로한다는 말은 어디선가 들어본 적 있지만 라면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건 처음 듣는 얘기였죠. 하지만 그날 이후 저는 자주 이하늘을 마주쳤습니다. 그는 조용히 요리했고 학생들은 몰래 웃으며 그 주변에 모였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단순한 유행이라 생각했습니다. 이 불닭볶음면이라는 음식이 이토록 조용히 퍼지고 있다는 걸 아직은 제대로 실감하지 못했던 겁니다. 며칠 뒤 예상치 못한 일이 터졌습니다. 행정실에 익명 고발 메일이 하나 도착했습니다. 내용은 이랬습니다. 실습 중 일부 학생들이 수차례 규율을 어기고 외부 음식을 반입해 단체로 조리 및 시식하고 있습니다. 중심에는 교환 셰프 이하늘이 있습니다. 문장을 읽는 순간 제 심장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결국 일이 이렇게 터졌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바로 교무처로 달려갔고 학교는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놀랍게도 이미 학생들 사이에선 이른바 불닭 모임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 조용히 실습실 한쪽에 모여 라면을 끓이고 토핑을 얹고 각자의 방식으로 즐긴다는 내용이었죠. 거기엔 간단한 레시피 노트까지 존재했고 놀랍게도 20명 가까운 인원이 참여한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날 오후 그중 한 학생을 불러 따로 불렀습니다. 그 아이는 2년째 수업을 듣고 있던 롬이었습니다. 평소 말수가 적었고 묵묵히 요리만 하던 아이였죠.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왜 이런 짓을 했죠? 당신은 프렌치 셰프가 되고 싶다 하지 않았습니까? 로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셰프님, 저 그 라면 처음 먹었을 때 이상했어요. 너무 맵고 너무 강했죠. 그런데 어느 순간 이상하게 그 맛이 기다려졌어요. 그날만 되면 마음이 조금 정리되는 것 같았어요. 저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단지 매운 라면을 먹는다는 것에 이런 표현을 쓰다니. 마음이 정리된다고요? 그건 마치 음식이 위로가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후로도 몇 명의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모두가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먹고 나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처음엔 장난이었는데 지금은 그게 유일한 즐거움이에요. 셰프님, 혀로 먹는 것 같지 않아요. 기분으로 먹는 것 같아요. 그 말들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분명 이건 정통도 아니고 요리도 아니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의 눈빛은 그토록 진지했던 걸까요? 이상했습니다. 그리고 불안했습니다. 무엇보다 그 뜨거운 국물 속에서 내가 잃고 있었던 무언가가 어쩌면 다시 올라오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한 날이었습니다. 일은 의외로 갑작스럽게 일어났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셰프 회의에 참석 중이었고 이하늘이 정식 발표를 요청했습니다. 처음엔 무슨 생각인가 싶었죠. 그런데 발표 주제가 저를 멈춰 세웠습니다. 한국의 매운 라면, 불닭볶음면을 활용한 감정 위로식 개발 사례 발표. 감정 위로식이라니. 전통 요리 앞에서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저는 표정조차 관리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하늘은 침착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한국의 청년들이 어떻게 이 음식을 통해 일상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잠시라도 위로를 받는지를 조리 있게 풀어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았지만 듣는 이들의 표정은 달랐습니다. 젊은 셰프들, 학생들, 그리고 몇몇 중년 교수들마저도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셰프님께서 직접 드셔보시겠습니까? 그가 제게 젓가락을 내밀었습니다. 처음엔 거절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설명할 수 없는 기운에 저는 그 젓가락을 집어들었죠. 한 젓가락. 단 한 젓가락. 맵고 강했습니다. 혀끝이 얼얼해질 만큼 강했지만 이상하게 기분 나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제 반응을 지켜보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회의장을 나섰습니다. 모두는 당황했지만 사실 저 자신도 더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맛이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저는 결국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실습실에서 주워온 작은 붉은 봉지를 천천히 꺼내 들었고 낯선 조리법을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면을 끓이고 물을 따라내고 마지막에 붉은 소스를 붓는 순간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문득 그 매운 향이 이젠 더 이상 낯설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혼자서 조용히 앉아 불닭볶음면을 한 젓가락 떠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제 인생의 가장 큰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회의는 일주일 뒤 열렸습니다. 주제는 식단 개편. 20년 만에 대대적 변화였죠. 저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다들 알고 있었을 겁니다. 지난 며칠 동안 저의 행동이 달라졌다는 걸요. 실습실에서 이하늘과 마주칠 때도 더는 눈을 피하지 않았고 학생들이 불닭볶음면 이야기를 해도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회의실 공기는 묘하게 무거웠습니다. 다들 변화를 예감하고 있었죠. 그리고 제 차례가 돌아왔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회의록을 펼치지도 않았고 원고도 없었습니다. 그저 정면을 바라보고 말했습니다. 나는 불닭볶음면을 이 학교의 공식 메뉴 안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합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일부는 피식 웃었고 몇몇은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한 셰프는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셰프 르그랑 당신답지 않군요. 당신이 요리를 어떻게 여기셨는지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라면을 학교 식단에 넣자고요?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차분히 말했습니다. 요리는 시대를 담는 거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전통을 외쳐도 지금 사람들의 혀가 동쪽을 향하고 있다면 그건 우리가 그 흐름을 이해해야 한다는 뜻이겠죠. 또 다른 셰프가 말했습니다. 그건 유행입니다. 금방 사라질 일시적인 현상이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불닭볶음면은 단지 맵다는 이유로 주목받은 음식이 아닙니다. 그 매운맛 안에 위로와 해소, 자극과 정리가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그건 단순한 맛이 아니라 경험이었고 그 경험이 지금 세계를 흔들고 있습니다. 학생 한 명이 조용히 손을 들더니 말했습니다. 셰프님, 저는 그걸 먹고 처음으로 프렌치 요리보다 따뜻하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요리를 시작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혀입니까? 마음입니까? 만약 마음이라면 지금 우리 학교의 식단에 불닭볶음면이 들어가는 건 당연한 일 아닐까요? 그 말에 회의실은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라면을 넣자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요리의 기준이 지금 이 순간 바뀌고 있다는 사실을 모두가 직감하고 있었던 겁니다. 불닭볶음면이 학교 식단에 정식으로 포함된 첫날, 저는 실습실 한편에 서서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파르페나 푸아그라 대신 붉은 면발이 증기를 뿜고 있었고 학생들은 수저 대신 젓가락을 들고 웃고 있었죠. 이질적이었지만 어쩐지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교장실에서 불렀을 때도 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교장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런 반응은 처음입니다. 해외 캠퍼스에서도 관심을 보냈습니다. 당신의 선택이 조용한 혁신이 되었네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이건 단순히 새로운 음식을 하나 넣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기준을 바꾼 것이었습니다. 정통이라는 이름 아래 지나치게 경직되어 있던 우리의 사고를 그 작은 붉은 그릇 하나가 흔들어 놓은 겁니다. 며칠 뒤 저는 이하늘과 마주 앉아 조용히 불닭볶음면을 함께 먹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마음은 충분히 전해졌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셰프님이 드셨던 그날 사실 저도 많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 한 젓가락이 모든 걸 바꾸더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리는 혀로 완성되는 게 아니더군.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면 그건 그저 기술일 뿐이야. 그날 이후 실습실은 더 조용해졌지만 더 생기가 돌았습니다. 불닭볶음면은 더 이상 몰래 먹는 음식이 아니었고 누군가는 그것으로 창작 요리를 시도했고 누군가는 그것으로 논문을 쓰기도 했죠. 학생들의 감각은 다양해졌고 그들이 만드는 요리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가끔 붉은 면발 위에 달걀 하나를 올려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 그 국물을 입안에 머금을 때마다 제 스스로도 모르게 미소를 짓곤 하죠.
왜냐하면 저는 이제 압니다. 요리는 누군가를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시작은 아주 작고 뜨겁고 자극적인 국물 한 스푼이었단걸요. 지금까지 한국의 불닭볶음면이 한 프랑스 셰프의 철학을 바꾸고 요리란 결국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진실을 일깨워준 이야기, 여기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처음엔 그저 자극적인 매운맛이라 여겼던 붉은 국물이 누군가에겐 하루를 견디게 해주는 위로였고, 또 다른 누군가에겐 고정관념을 무너뜨리는 작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전통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변화를 받아들이는 용기도 그만큼 값진 거겠죠. 진짜 요리는 혀가 아닌 마음을 움직일 수 있어야 하니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만의 불닭 같은 한 그릇은 무엇이었나요?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우리가 함께 나누는 작은 이야기들이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그럼 지금까지 사연을 읽어드렸던 국뽕숭아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주시고요.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